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산업계가 또다시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고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런 노사정 갈등이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치를 위한 해법 없는 걸까요? 경제 현장 오늘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속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소위 킬러 문화 이 논란인데요. 네. 민주노총이 킬러 정권이다라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네. 일방 통치가 노동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민주노총이 파업 선언문을 낸 걸 보니까 너무 의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꼭 구현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이거는 반 노동이다. 또 노동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질서인데 그것 자체를 반민주선언이고 국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이야기는 이 민주노총의 인식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총파업 돌입 선언문입니다. 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최근에 나갔는데 나간 그 배경을 보면은 이른바 곤봉 진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었죠. 광양제철소 이제 고공농성에서 경찰이 곤봉을 사용한 것인데 논란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이 다쳤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렇게 좀 포용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점은 이제 일단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이 망루 농성을 했는데 이 망대를 광양 포스코 앞에 차도 한가운데다가 이 망대를 설치해서 농성을 했는데 그럼 차가 못 다닐 거 아닙니까? 차량 교통을 방해하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소방관과 경찰관을 정글도와 칼과 파이프로 때려가지고 사실 이 경찰관이 3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경찰관도 6발을 꿰맸는데 이런 진압 과정에서 금속노련의 김준영 처장이 3발을 꿰매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도 지금 기소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경찰 공권력은 당연히 이런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망루 그것도 지금 노조에서 공장 안에다가 좀 해라 또는 인도에다가 해라 이런데 차도 한가운데다가 했기 때문에 경찰관들로서는 이것을 철거를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 테이블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좀 위원장님 또는 경사노위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화를.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저도 한국노총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또 가서 만나고요. 또 어제 다른 또 상가집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간부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차원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각 지역별 의장 또는 산별 위원장, 단위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폭행을 한 부분도 아닌데 경찰이 하고 이제 충돌한 과정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회의 안 오겠다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래도 노동자들이 가장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일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본인들이 이 가장 좋은 대화의 테이블을 거부해 버리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그 고용부 행사였죠. 산업안전보건의 날 이 네.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네. 류기섭 민주노총 사무총장 네. 예, 만나셔서 약간 귓속말을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예.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당연히 예. 오셔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원래 3월 달에 합의한 내용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예. 거기 한국노총도 그 합의문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리 노사 간에 분쟁이 있더라도 예. 산업 안전만큼은 같이 하자. 이렇게 협력하도록 그런 합의문이 있습니다. 참 잘 오셨다. 위원장님께서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산업안전보건 기념식을 마친 다음에 제가 한국노총에 가서 김동명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최근 한 인터뷰 보니까 어느 노조와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뭐 거대 노조 외에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한국노총이 가장 우리나라의 최대 노조고요. 예. 역사도 오래됐고 대표성, 상징성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민주노총도 있고 또 요즘에 말하는 MZ노조, 예, 예. 새로고침 노동조합도 있고요. 또 그다음 전국노조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민노조도 있고 다양한 노조가 있는데요. 예. 이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가 14%고 조직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미조직 노동자가 86%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미용실 같은 데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조직이 안 돼 있는 분이 86%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86%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분들은 조직이 안 돼 있고 대표성이 약하다 보니까 만나도 효과 자체가 조직적 파급 효과가 좀 약합니다. 한국노총은 적어도 150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한 영향력과 대표성, 상징성, 파급력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MZ 노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성 노조에 이제 공감을 못하는 MZ 세대들이 중심으로 요즘 실제로 MZ 이른바 노조, MZ 노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자주 만나는데요. 예. 그분들은 나이 자체가 우선은 20대, 30대입니다. 이분들은 기성세대, 나이 든 기존의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이런 기성노조와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장부를 내라 그러면 회계장부요? 우리 당연히 내야죠. 그거는요. 우리는 이미 자기들 홈페이지에 공개 다 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뭐 핸드폰을 가지고도 다 알아볼 수 있게. 그 장부 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뭐 계속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공개합니다. 예.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 파업요? 파업을 왜 합니까? 우리 이익이 관철되고 우리 권리가 관철되면 되지 파업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실용적이고 또 기존 노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노동계 현안 무엇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볼 때 이제 오늘 또 파업한다 그러지만 예. 가장 큰 현안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파업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공무원 노조가 제일 많은데요.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노조, 전공로, 그 다음에 전교조, 그 다음에 연봉이 억대가 넘는 그런 현대자동차 노조. 예, 근데 예. 파업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언론 노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아나운서가 된다, 기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예. 선망의 대상인데 이분들이 파업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제일 문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최상층, 상층 14% 내지는 상층 1%의 노동자들이 연봉 억대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86%가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데 예. 또는 일을 못해서 안달인데 이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나 이 언밸런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는 뭐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에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뭐 파업 노동자들한테 그 손실에 대해서 과하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잖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뭐 현대차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별로 좀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노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예,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대법원 3부 예.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인 그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은 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개정 법안입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라는 것은 노동자와 계약을 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직접 계약도 안 했는데 사용자로서 뭐 예를 들면 하청업체의 노사가 아닌데 예. 원청의 사장 보고 하청 노동자가 거기다가 책임을 져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계약의 자유 원칙 이런 거에 너무나 어긋나고 그럼 누가 현대자동차 같으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예. 그 현대자동차 회장은 영향을 다 미치는데 전부 와가지고 이건 당신이 사용자 아니냐 그 노조법 2조 확대 해석에 의해서 다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 교섭이 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3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책임을 과연 배상 책임이 있는 것 현재로서는 공동 배상 책임이라 해가지고 그런 파업이 일어나서 그 파업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손해가 예를 들면 100억이 있다. 예. 그럼 100억 있으면 그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 의해 합쳐서 100억을 그럼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부진정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조금 법률 용어 어렵습니다만 예. 그 100억을 누가 내든지 누구에게 받아도 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판결을 할 때 판사가 그다음에 누구는 갑은 A는 얼마 책임이 B는 얼마 하나 100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액수를 나누게 돼 있어요. 예. 다 얼마인지. 예. 그러면 이거는 판결을 못하지. 왜냐하면 판사는 수사관도 아니고 지금 세월호 가지고도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전체 포괄 책임도 아직 못 밝히고 1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파업에서 누가 A, B, C 개개인이 얼마인지 이거를 판사가 어떻게 법정에 앉아가지고 책임의 정도를 예, 도저히 따지기가. 그거를 정확하게 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가 불법을 했더라도 재판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법은 사실상 노조에게 예. 파업을 무제한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법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노조만이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서부터 면책되고 예. 이런 어떤 특권 세력이냐 이거죠.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을 일컬어서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럼 거예요? 완전히 궤변이죠. 그러면 사장들이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 대표가 경제 6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상공회의소부터 뭐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용자 단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노동자가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사용자가 더 가벼워지는데 왜 사용자들이 다 반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조입니다. 2조. 바로 사용자가 예. 직접적으로 현대자동차의 회장 원청 정의선 회장이 아니라도 그 밑에 하청업체 하청 이렇게 쭉 1차, 2차, 3차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원청 회사 정의선 회장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도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큰 건설회사 하청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하청 회사가 하다 보면은 건설회사 중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뭐
그냥 전기 설비를 한다든지 또는 뭐 벽돌 작업을 한다든지 콘크리트 작업을 이런 데서 하나가 부도가 나더라도 원래의 현대건설 회장이 돈을 내라. 이런 어떤 책임을 지운다는 건데 그것 자체는 사실 그럼 부도가 나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다 원청 회사가 직접 계약을 안 했는데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어떻게 기업을 못 할 겁니다.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노동계 현안이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 네. 오늘도 이제 위원회가 3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네. 27%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지금 심의 기간을 넘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은 뭐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식당에 예. 또는 자영업자 중에 뭐 가게, 미용실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최저임금 해당되는 저임금 업종이고 또 영세한 노조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올리면 문 닫는다는 거죠. 요즘은 특히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횟집 같은 거는 지금 안 그래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 예. 근데 뭐 식당 다 문 닫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만큼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최저임금 문제와 이 폐업, 불경기 이런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예. 노동자들 자신이 잘 할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수정안이 조금 공유가 될 것 같고 네. 또 퇴장을 했던 노동계가 지금 다시 복귀한 상황이잖아요. 좀 논의의 속도가 붙을까요? 복귀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그건 잘한 거로 보고요. 예. 일단 대화를 통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이 올라간다, 뭐 20% 이상 올라간다 이런 것은 현재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가도 이제 진정이 돼서 2%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20%씩 올려라 그러면은 그럼 과연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 이거 다 문 닫으면 그건 예.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문제겠습니다. 지금 노사 간극이 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이 오늘 꼭 안 나도 되지만 그러나 예. 곧 이제 나야 그다음 내년에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 그렇죠. 닫을 사람 빨리 나 예, 이 예. 최저임금 못 하겠다면 닫든지 줘야 될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이런 게 정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 최저임금이 미치는 우리 사회의 자영업 또 일반 기업 또 수출 산업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안 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바로 결심을 내려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노조의 참여 보장을 권고하는 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공공기관의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네. 우리 정부를 일컬어서요. 네. 이 권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ILO가 지금 며칠 전에 6월 15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이제 결정을 내 가지고 진정을 접수를 한 다음에 6월 17일에 자유위원회 403차 회의에서 ILO 이사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ILO 측에 답변한 것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이 결정 자체를 기재부에서 예를 들면 예산 지침 또는 뭐 임금 지침이든지 여러 가지 편성 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만듭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전체 예산 규모 내에서 우리도 경제사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공무원들은 뭐 하나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밑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부의 통일적 지침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되는데 예. 그것이 그대로 다 단체 협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섭을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ILO의 권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로 정부 대표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노조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는데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 부족해서 또 연장을 해서 합의를 또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권고처럼 공무원, 정부 당국과 공무원 노조 또는 그 산하기관 노조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이 대화의 틀을 만들라는 건데 그걸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물론 ILO의 권고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연공서열제 폐지라든지 직무급제 도입 이런 부분과 좀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그 전체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있다면 그 중에 토지주택공사 LH가 있습니다. 뭐 LH 이런 거는 바로 이런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기관, 도로공사 뭐 이런 거 다 공공기관인데 이런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해서 왜 정부의 기획 재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느냐? 지침 자체가 너무나 그 LH공사 사장이 또는 노조가 너무 재량이 없다. 원래 지침대로 해라 이러는데 꼭 지침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지침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노조가 이야기하면은 사장은 이 기재부의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뭐 예산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핑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독점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LH도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기구 같으면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독점이고 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정부가 지침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침이 뭐 철벽같이 못 움직이는 지침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용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뭐 워낙 첨예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시는 게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이제 노조 없는 86%의 정말 어디 호소할 데 없는 최고 약자, 영치한 사업체. 뭐 방송사 같으면은 예를 들면 작가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방송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면 여성들 문제 또 아주 영시한 그런 사업체 중에서 뭐 요즘에 배달하는 사람들 뭐 산재를 당한다 뭐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다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 법치를 똑바로 세우는 거 하나는 약자에 대한 따뜻한 노동개혁 이 두 개가 꼭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양대 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빨리 올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주역이고 또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또 민주화의 주역이고요. 그럼 이런 이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이 단순히 뭐 우리는 어디 싫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주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체는 또 한국노총이 그동안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경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1.6%에서 1.4%로 낮춰져 봤고요. 유류세 인하 연장, 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은 역전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출 규제를 푼 게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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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낮춰 잡았습니다. 1.6에서 1.4로.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신세돈 교수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일단 민간 소비는 지난번 전망이나 지금 전망이나 2.5% 똑같이 잡았고요. 수출은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6.6으로 더 나쁜 걸로 잡았어요. 예. 근데 왜 이제 성장률이 이제 1.6에서 1.4로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을 들여다보면 수출이 나빠진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요. 예. 설비 투자도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2.8이던 게 마이너스 1.2니까 설비는 더 좋아진다고 봤거든요. 그다음에 예. 수입도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8.6이면 수입이 줄면은 성장률에 긍정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 그 원인은 딱 들여다보면 예. 결국은 수출을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6.6 요것 때문에 성장률을 낮춰 잡은 걸로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확대에 경제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신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조금 예. 더 이제 수출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그게 이제 수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중국 회복세가 그다지 예상만큼은 강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약간 조화는 지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더 더디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반도체라는 두 가지가 우리 수출에서 굉장히 큰 요인인데 둘 다 회복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과 더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예상만큼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국 성장률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6%, 7% 하던 게 예. 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4%, 작년 같은 경우 3%, 4%대를 헤매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출이 계속 안 좋을 것은 사실인데 저는 예. 이번 전망에서 놀란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민간 소비거든요. 정부 소비, 민간 소비. 근데 민간 소비가 한 50% 되는데 이거를 작년 말에 2.5 잡았고 성장률이 예. 이번에도 2.5로 잡았어요. 이게 안 바뀐다고 봤던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 구체적으로? 충격적이냐 예. 하면 지금 이제 그 밑바닥 경제를 보면 뭐 자영업자도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고금리 때문에 소비 여력도 없다고 하고 지금 서민층에서는 소비 여력이 진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가도 여전히 높고요. 그죠? 예. 근데 민간 소비는 2.5로 똑같이 잡았다는 게 도대체 뭘 믿고 이걸 2.5로 잡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고요. 예, 문재인 예. 정부 때는 민간 소비가 뭐 좀 위축이 되어도 아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소비를 늘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네. 이번 정부에서는 뭐 조금 이따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재정도 뭐 추경도 안 할 거고 예, 뭐 예. 잉여금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소비가 저는 2.5에서 한 2.0이나 이렇게 낮춰 잡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거 그대로 두고 어허.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민간 소비를 보는 시각이 예.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 정부 대책을 보니까 뭐 여행 쿠폰도 대량 풀고 또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죠. 그것도 역대 규모로 하겠다. 이게 내수 늘 활성화- 해오던 거고, 예, 늘 내놨는데. 해오던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쿠폰을 뭐 몇십만 장 준다고 뭐 그러는데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어 갖고 한번 받아볼까 싶을 때 저도 예. 자격이 안 되는 그 자격이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세요? 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민간 소비가 2.5에서 만약에 2.0으로 0.5% 정도 준다고 하면 예.
그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0.5의 절반이니까 0.25. 그러면 1.4 전망한 것에서 0.25를 빼면 겨우 1% 성장 나올까 말까 한 게 아닌가. 민간 저는 소비가. 네. 아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소비를 감안했을 1.4인데 예. 민간 소비가 2.5에서 2.0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예. 0.5%포인트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성장률 인하 효과는 0.25%포인트거든요. 그럼 1.4에서 0.25%포인트를 빼면 1% 겨우 성장할까 말까 한 정도다. 저는 따라서 수출 증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대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번에 제1 슬로건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해놓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출 투자 촉진을 잡고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내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별로 대규모 소비 행사 해갖고 뭐라 근데 이름도 좀 코리안 어려운데 세일 코세펜가 예. 뭐 사람들이 말 만들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그동안 여러 번 있었거든요. 별 그렇죠. 효과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좀 쓸 수 있는 돈을 많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행사 잔뜩 한다고 저는 그게 성장에 또는 민간 소비의 증대가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자 좋은데 예. 수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출 좋은데 내수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내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예. 좀 빈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 민간 소비 전망 너무 장밋빛으로 잡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예.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지난 5월 달에 1.4% 내려잡은 거를 정부가 받아서 1.4%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민간 소비라든지 순수출 부분이나 이런 투자 부분 세 개 나눠서 계산을 한 것이 보면은 이제 1.4%도 민간 소비 부분에 작년만큼 될 거라는 가정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는 또 하반기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페드가 한 2번 정도 지금 더 이자율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환율 문제라든지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따르는 민간 소비 위축 부분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반기만 보더라도 작년과 비교해서 민간 소비가 낮습니다. 2.5까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평균에서 2.5까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근거가 빈약한 그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민간 시장 쪽에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1% 초반 성장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근데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참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자율 올려야 되는 압박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민간 소비 진작을 지금 쓰기에도 정책적으로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도기를 지나서 자꾸 경제 성장률이 경제 운용의 목표처럼 삼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물가 같은 건 정책적으로 물론 우리는 물가 관리를 가격 통제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개도기적으로. 근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물가 같은 전반적인 것들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 목표에 맞는데 이걸 성장률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단기 부양 위주로 간다면 큰 장기적으로 우리 장기 성장률 하락이라는 정말 경제의 기초 태력을 강화시키는 일들은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금은 기초 체력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는 거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하는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단기 경기 부양에 바로 나서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가 지금 이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경제를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수님?
그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한 23년 경제 정책 방향하고 예. 이제 6개월, 7개월 뒤에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방향을 제가 딱 대비를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예. 가장 중요한 철학의 변화가 뭐냐면 작년에는 금년을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요. 여러 가지 뭐 그때 환율도 불안했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제1 헤드라인을 네. 거시경제 안정에다 뒀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헤드라인이 뭐냐? 경제 활력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안정에서 경제 활력으로 일단은 무게 중심을 옮겨갔단 말이에요. 예. 이거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런 압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총선 있는데 응? 하반기에 경제를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하나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아마 여당권 내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이제 수출 투자 촉진,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요게 이제 메인 꼭지거든요. 예. 경제 활력하는 거에. 근데 수출 투자 촉진을 듣다 봤더니 뭐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스마트팜, 뭐 방산, 뭐 원전,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하반기에 무역금융을 뭐 184조 뭐 투입하겠다 이런 수치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있긴 있으나 수출 투자가 과연 될까 이게 하나 있고 예. 내수 활성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수 활성화가 알맹이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번 저는 하반기에 가장 그 돋보이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때 조금 어렵긴 한데요. 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이라고 예. ODZ라고 하는 개념을 윤석열 정부가 내놨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기회 발전 특구. 예. 기회 발전 특구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예를 들면 포항 같으면 철강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독특한 어떤 강점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가장 돋보이는 저는 그 부분은 ODZ 예. 즉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서 일자리와 소득과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하겠다. 저는 이게 이번 하반기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네. 도모하겠다. 지금 이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네.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도대체 이거 안에도 내용도 지금 뭐 시장 중심이라는 내용 전혀 없고요.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재정 확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 강화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예산안을 다시 짜서 5월 31일 날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을 수정해서 어제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 그런 흐름하고 지금 안에 또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 운용의 흐름은 또 상당히 모순되는 게 많아요.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SOC 사업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건 정말 총선을 위한 지금 이 단계에서 재정을 그렇게 써야 될까? 예타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불필요한 정치 보조금 같은 예산이에요. 정치 보조금이라는 걸 비판하셨는데 정말 비판해야 될 것은 이것이고 예. 이게 기득권 이권 카르텔이에요. 기득권 이권 카르텔 비판하면서 정말 기득권 이권 카르텔 중요한 거는 하겠다고 지금 하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대통령 일주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발표한 내용 앞뒤도 맞지 않고 뭐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얼마 전에 라면값 인하라고 예.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우리 한국의 경제 시기를 50년 밑 뒤로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교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요.
그러면서 시장 중심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행이 너무 일치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부총리께서도 그러시고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고 하시니까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저는 정책 신뢰 상실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어떤 행정과 정책이 아니고 그 갑자기 그냥 이벤트성으로 대통령께서 장관을 질책하면서 다 바꿔라. 라는 식으로 하는 식의 이벤트성 지금 행정, 정책들을 남발을 하고 있어서 이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한 불확실성을 줘요. 그래서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두 가지 정책의 중요한 무용 자산을 지금 스스로 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구호와 내용으로 가득 찬 이 하반기 경제 운영을 내놨다라는 혹평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찹찹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판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전세 시장의 불안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제 대출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나온 대책을 보면은 뭐 그 DSR을 DTI로 좀 그 기준을 바꿔가지고 예. 조금 더 이제 그 대출을 많이 해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좀 더 확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임대인에게 예. 그 역전세 차이 금액에 대한 융자를 신속하게 해주는 절차가 임차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조치다고 봐서 전에서부터 이건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조치라고 봤고 예, 예. 저는 이 제도는 환영할 만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대출 규제를 이렇게 계속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원칙적으로 사실 좋은 그건 아닙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저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일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만 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은 갱신되거나 정책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약간 뭐 살아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가을에 PF 대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아직까지 잠재 있기 때문에 역전세라는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좀 급락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전세했던 분들이 입게 되는 또 피해,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거기서 오는 피해를 좀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 그렇지만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같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 우리가 갈수록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전세 보증들을 해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격의 시가의 한 반 정도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전세를 더 유인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보증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라는 것을 세입자가 알고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 변화를 좀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이번에 일단 직접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부세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에서부터 약속했던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이번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세수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걸 또 올려잡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60%를 고수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였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을 그래요?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는 않지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정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같이 많이 올려서 부담을 줬다는 것 때문에 다시 60%로 낮췄는데 지금은 하락기예요. 그리고 세수 부족이 지금 다 예측이 되고 있고 가을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부분들의 결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 없이 세금은 깎아준 거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럼 결국은
뭘 할 것이냐? 예. 예산 불용액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예산 불용액에 되면 필요 지출에 대한 복지 지출 일부가 필요 지출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필요 지출 아닌 것도 취약계층 위한 대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과감하게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내수 활성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감세는 안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감세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맞지 그리고 않는다. 앞뒤가 없다는 말을 예. 제가 또 드렸는데 내수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꼬집어내요. 근데 도대체 그 박상인 교수는 아마 이게 해당자가 아니어서 네. 이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종부세 피해가요. 처음에는 30만 원이 든 게 네. 150이 든 게 600이 든 게 9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0에서 900으로.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로소 예. 그게 상당히 좀 떨어져 가지고 예. 정말 이 정부가 들어와서 혜택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종부세 부담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살인적이었다.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세수가 어렵고 다 좋은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폭증을 했거든요. 예. 양도소득세 관련 또 그다음에 종부세 관련 폭등을 했는데 그게 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납득할 만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공정가액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거라서 예. 저는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도 교수님, 아하, 저도 예.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저도 예, 교수님만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저도 평가를 교수님만큼 내주고 세금 계신데요. 많이 냈습니다. 종부세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재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내야 할 건 내자라는 입장이신 그런데 거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아주 대세 상승기에 세율을 같이 너무 올린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잘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세 하락기에 세율을 낮추는 건 똑같이 잘못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세율도 같이 낮추고 그래서 세수가 지금 없어서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율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예. 그거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신세정 교수님이나 저같이 집 있고 고가주택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일 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집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정권 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